기백씨, 네, 이거 내가 금화씨 기획서 보고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지금 보기에도 파노라마 컨트롤 써서 그래도 윈도우 앱처럼 보이긴 한데요. 윈도우 앱처럼 보이기만 해. 일단 배경이라든지 어떤 조그만 부분만 신경 쓰게 되면 네. 아무래도 쪽팔리지 않게 네,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내일까지 되나? 지금 당장 할게요. 알겠어. 그럼 나는 기백씨만 믿고 일단 네, 너무 피곤해서 지금 들어가 쉬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즈플로우 디자이너 이기백입니다. 네, 앞서 기획에서 개발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웨니즈 웹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간지나게 디자인하기 전에 네, 우선 이 익스프레션 블렌드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텐데요. 네, 제가 항목을 4가지로 총 나눠봤어요. 테마 변경하기와 인풋 스코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바와 오리엔테이션, 이 총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거기 MSDN 채널 9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익스프레션 블렌드 프로덕트 매니저인 존 해리스 씨가 14시간짜리의 강의를 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디자이너 부분만 제가 따로 네, 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라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테마 변경하기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네, 테마 변경하기 부분입니다. 우선 이 윈도우즈 폰 7은 크게 라이트와 다크 그리고 액센트 컬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과 검은색 이 2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액센트 컬러는 익스프레션 블렌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10가지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블렌드로 넘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부분에서 디바이스 패널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열었는데 디바이스 패널 부분이 없다면 윈도우즈에서 디바이스를 누르면 이처럼 디바이스 패널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테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흰색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누르면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10가지의 컬러가 있는데요. 이 컬러를 적용시키면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강제적으로 백그라운드에다가 이 테마를 색깔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타임라인 패널에서 피벗 컨트롤을 누르고요. 포그라운드 값을 백그라운드 값을 폰 액센트 브러쉬라고 바인딩을 시켜주면 제가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색상 값이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 바로바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서 에뮬레이터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 상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제가 지정해 놓았던 그런 컬러 값이 아니라 에뮬레이터 상에 있는 그런 디폴트 형태로 이처럼 색상을 뿌려주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처럼 세팅에 들어가서 테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다크로 할 것이냐, 이렇게 흰색 라이트로 할 것이냐, 그리고 액센트 컬러를 예를 들어서 핑크로 하면 아까 전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그런 페이지 부분에서 이런 아이콘 부분이 제가 정했던 액센트 컬러로 바뀐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텍스트 값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그 텍스트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들이
그런 테마들과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색깔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요, 이처럼 색깔을 강제적으로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피벗 컨트롤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포그라운드 값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정해주면 제가 아까 전에 정했던 테마를 검정으로 할 것이냐 흰색으로 할 것이냐에 구애받지 않고 이처럼 자신이 디자인하고자 했던 텍스트의 값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풋 스코프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네, 이 기능은 프로그램 상에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디바이스에서 실행시키면 나오는 이런 가상 키보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바로 블렌더로 넘어가서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그 가상 키보드가 올라오게 하려면 하나의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바로 실행을 시키면 에뮬레이터 상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흰색으로 지정해놔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다시 세팅으로 가서 다크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처럼 텍스트 박스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하단에서 가상 키보드가 슬라이딩 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핸드폰을 실제로 만져서 보는 것처럼 네,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그리고 어떤 특수 기호라든지 이런 숫자들도 다 입력이 가능한 그런 옵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 박스에서 뭐 전화번호라든지 어떤 번호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또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커먼 프로퍼티스 부분에서 인풋 스코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런 가상의 키보드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텔레폰 넘버라는 인풋 스코프를 선택하고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면 네, 이처럼 텍스트 박스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가상 키보드가 어떤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키보드에 있는 그런 키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전화번호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이너지만 개발자의 힘을 이렇게 따로 안 빌리고 여러 번 간단한 클릭만으로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네, 컨트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바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처럼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있고요. 자신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설정 페이지라든지 네, 각각 여러가지 페이지로 이동할 때 그런 연결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바로 블렌더를 통해서 네,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블렌더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 오브젝트 앤 타임라인 부분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바라는 컨트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눌러도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New를 클릭해서 살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리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바 부분 안에 이런 여러가지 이런 뎁스들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버튼이 메뉴 아이템인가 아니면 아이콘 버튼인가 이런 컨트롤을 쉽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쉽게 추가한 아이콘을 아까처럼 윈도우에서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이콘들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지워서 add라고 치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핸드폰을 가로를 볼 것이냐 세로를 볼 것이냐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건데요. 세로일 때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가로가 되었을 때 그 레이아웃을 깨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요. 다시 블렌더로 넘어와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를 연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런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서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바로 알아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로 부분에서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로 부분으로 돌렸을 때는 텍스트와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버튼 3개가 왼쪽으로 너무 쏠려 가지고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정렬이 잘 안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디바이스 패널로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씩 눌러봅니다. 세로일 때는 괜찮고 가로일 때는 이렇게 깨진 걸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일 때와 가로일 때를 이처럼 스테이츠로 구분해 놨는데요.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로이니까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선 behavior를 써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behavior의 뜻이 너무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너무 아무래도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런 behavior는 어떤 액션이나 인터랙션 진행이 있어서 개발자가 그 어려운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디자이너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behavior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 탭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behavior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써야 되는 부분은 orientation states behavior입니다. 이걸 끌어다가 레이아웃 루트에 딱 놓게 되면 이처럼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새로운 창이 뿅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 모드일 때는 가로를 지정해주고 세로 모드일 때는 세로를 딱 지정해주면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열어서 에뮬레이터 상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세로 모드일 때는 아까처럼 괜찮게 나왔지만 지금 가로 모드로 다시 돌렸을 땐 아까처럼 텍스트가 한쪽으로 쏠렸다든지 그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이 아주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헤이비어 클릭만으로 이처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렌더 툴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이 화면이 개발자한테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된 파일을 넘겨받았는데요. 우선 파노라마 컨트롤을 사용했고 파노라마 아이템 안에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주얼적으로 윈도우 폰 7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배경을 바꿀 건데요. 우선 파노라마 컨트롤을 선택하고 그리고 프로퍼티스 창에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타일 브러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 배경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계산 칼큘레이터 부분에서 버튼 디자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가지 타임존 피커나 데이터 피커 여러가지 컨트롤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타임 피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미리 컨트롤러 빼놔서 만들었던 그런 파일이라서 에디트 컨트롤러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 메인 페이지 제물이 아닌 타임존 피커 제물 파일로 따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튼에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 템플릿 그리고 에디트 커런트를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조는 그리드 그리고 버튼 백그라운드 그리고 컨텐츠 컨테이너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선 저는 이 디자인의 컨셉은
얇은 플랫한 유리 위에 네, 평평한 그런 버튼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타임라인 탭에서 버튼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컬러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 조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더 브러쉬를 리셋 시켜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앞에 포인터 부분은 검은색의 알파 값을 0으로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이 포인터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정확한 값을 주기 위해서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넣고 알파 값을 20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치 값은 51로 주고 엔터를 칩니다. 약간 크게 보면 이렇게 뭔가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알파 값이 지금 최대로 들어간 게 20%니까 뒤에 배경도 깔려 있으면서도 이런 플랫한 버튼 그대로의 형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더 브러쉬 부분에서 제가 스트로크를 줄 건데요. 이 부분 또한 역시 바인딩이 걸려 있는 걸 풀면 됩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입력을 했는데 보이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더 티크니스 부분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하 좌우 1로 다 주게 되면 이처럼 보기와 같이 1픽셀의 검은 스트로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너 레디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너 값을 5로 주면 이렇게 쉽게 라운딩 있는 버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부분에서 포그라운드는 이 글자를 나타내는 색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값도 리셋을 시킨 후에 흰색으로 주면 흰색으로 금방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버튼의 더 리얼리티 그리고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렉탱글을 추가할 텐데요. 이 렉탱글을 더블 클릭한 후에 필 부분은 없애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간 후에 앞에 포인트도 흰색 그리고 뒤에 포인트도 흰색이긴 하지만 알파 값을 0으로 주고 보기와 같이 만듭니다. 하지만 보면 이 렉탱글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던 버튼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크기만큼 스트레치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툴에서 이렇게 어레인 부분을 스트레치로 주고 위드스 값을 오토로 주게 되면 보기와 같이 흰색 렉탱글 부분도 버튼 크기만큼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진 값을 상하 좌우 이렇게 1처럼 상하 좌우 1의 값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코너 값도 물론 입력해 줘야 되겠죠. 이처럼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그 상황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축키가 F9번이 있는데요. 이런 보조선을 끄거나 키거나 그런 할 수 있는 F9번을 자주 이용하면 아무래도 디자인하기에 더욱 수월할 것 같고요. 이 렉탱글의 투명도 값을 50으로 저는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시작했을 때 하이라이트를 줬는데 다음은 이 버튼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버튼의 두께를 표현하기 위한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시 만들 건데요. 우선 렉탱글을 복사한 후에 이 그리드에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보기와 같이 렉탱글이 두 개 겹쳐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상에선 아마 제일 밑에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 상에서는 제일 위에 층에, 네, 제일 상단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렉탱글을 그리드 바로 밑에 넣게 되면 아마 제일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렉탱글의 스트로크를 아까 준 게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돼서 붙여넣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리버스를 주게 되면 상하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진값을 좌우는 0, 그리고 밑에 위치를 -1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메인 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느낌표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여기서 사용됐던 컨트롤이 변경되어서 여기서도 적용해라는 그런 메시지 문구인데요. 이걸 끄는 법은 간단합니다. 메뉴에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빌드 프로젝트,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B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제가 바꾼 버튼이 이렇게 쉽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버튼에 대한 크기를 조금 조정할 건데요. 아무래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버튼이다 보니까 약간 크기가 작으면 터치하기가 사용자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진값을 40에서 10을 뺀 30으로 주고, 네,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두 개의 버튼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화면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개의 버튼을 적용시킨 프로젝트 화면을 연 상태인데요. 여기선 일단 이 파노라마 아이템 뷰에서 나머지 리절트 패널 부분에 대한 디자인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캘큘레이터 버튼은 위에 버튼을 3개 누른 버튼을 적용시킨 값을 이쪽 왼쪽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뿌려지는 값인데요. 여기에 대한 버튼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패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이 패스를 레이어 상에서 캘큘레이터 버튼으로 끌어서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이 패스의 크기만큼 버튼의 크기도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둘 다 오토로 해주면 이렇게 쉽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긴장해서 말이 조금 버벅거리네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건 우선 보드 브러쉬에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스트로크를 빼주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스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리절트 패널에 들어가는 배경을 미리 또 만들어 놨는데요. 이미지에서 아이템을 추가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파일을 열게 되면 이처럼 이미지에서 이미지 폴더에서 이미지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쉽게 블렌더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리드 안에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는 그런 BG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끌어서 그리드 바로 밑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밑으로 깔리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여기서 마진값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버튼의 위치라든지 그런 레이아웃 그리드를 맞춰서 마진값을 좌우는 5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는 마진값을 16으로 주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리절트 패널에 있는 이 렉탱글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절트 패널의 눈을 껐다 켜보면
애드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세 개의 버튼이 이쪽 한 군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애드 버튼은 따로 빼고, 그리고 이 스틱 패널 아래에 있는 텍스트 블럭, 즉 이 날짜의 크기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리절트 패널에 마진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값은 둘 다 스트레치로 해놓고 마진값을 리셋 시키면 보기와 같이 되고, 여기서 어레인을 센터로 정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애드 버튼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애드 버튼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던 그런 버튼을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important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타내게끔 하는 그런 버튼의 역할인데요. 애드 버튼 또한 역시 제가 이미지 폴더에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 별표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버튼 안에 끌어서 놓게 되면 이렇게 쉽게 버튼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마진값을 리셋을 시켜준 후에 정렬을 중간으로 하게 되면 이처럼 쉽게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보더 브러쉬에서 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큘레이터 버튼은 아무래도 폰에서 노말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버튼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보드를 잠깐 사용할 건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버튼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템플릿, 그리고 에디터 카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네이밍은 그냥 쉽게 칼 버튼 스타일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리드를 먼저 잡고, 그리고 블렌더에서 이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테이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노말인 상태에서 이 버튼이 깜박깜박 거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노말을 선택하고 이처럼 쇼 타임라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0초에서 1.4초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1.7초에선 이 버튼의 투명도를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투명도가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니까 2초에서 키프레임을 넣고요. 다시 투명도 값을 100으로 주게 되면 이처럼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0초에서 2초까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무한 반복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노멀을 클릭하고 이쪽 프로퍼티에서 리펙트 비헤이비어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랩으로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0초에서 2초, 그리고 다시 0초에서 2초 무한 반복되는 그런 스토리보드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칼큘레이터 부분에서는 이미 디자인을 어느 정도 끝낸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임포턴트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솔직히 디자인할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파노라마 아이템 안에 그리드 안에 이 리스트 박스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앞에 만들었었던 개발자분이 먼저 수정을 하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리드 안에 스택 패널 그리고 이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포턴트의 부분이니까 우선 이 별표 이미지도 끌어서 여기다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샘플 데이터, 앞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샘플 데이터가 다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에서 필요 없는 스트로크 부분은 그대로 뺍니다. 그리고 이 스택 패널 안에서는 텍스트 블럭과 그리고 이 그리드로 두 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 텍스트 블럭, 그 아이템에 있어서 일단 크기로 약간 조정을 해줘야지 아무래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크기 값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흰색의 이미지, 흰색 텍스트의 그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그리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70으로 투명도를 낮추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임포턴트와 히스토리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우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손은 안 댈 거고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 화면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런 화면을 띄워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이 블렌드 프로그램은 빌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런 버튼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2초가량의 스토리보드를 무한 반복으로 실행시켰던 그런 스토리보드가 잘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나오는 부분 역시 잘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When is When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윈도우즈 폰 7 기획에서 개발, 디자인까지 저희가 한번 쫙 훑어드렸는데요. 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기획 다음에 개발하고 디자인이 마지막인가. 근데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한 2년, 3년 오랫동안 그 실버라이트 개발하면서 이런 플로우를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왔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실버라이트 개발 환경 자체가 디자인 툴하고 개발 툴하고 너무나도 통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디자인이 다 나온 다음에 뭐 이미지 파일만 잘라가지고 개발자가 받은 다음에 뭐 적소에 이렇게 군데군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코딩을 마무리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발 플로우가 필요 없고 지금은 디자이너는 디자인하면 되고 개발자는 개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체크인 딱 해버리면 그 소스가 딱 머지가 되면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는 워크플로우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하실 때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그 디자인 시안 같은 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개발자는 그 기획서를 받아가지고 레이아우팅 같은 거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그룹핑하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 약간 개발자가 잡아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소를 결국에 컨트롤하게 되는 거는 개발자의 코드이기 때문에 레이아우팅 정도 아니면 그룹핑 정도는 개발자가 미리 해주고 가령 이런 거예요. 약간 추상화해서 이 부분은 지금은 투명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하얀색인 네모에 불과한데 얘가 뭐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해 놓고 디자이너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그걸 이제 시안대로 화려하게 바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협업이 편리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고전적인 방식의 그 개발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뭐 꼭 개발 끝나고 디자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중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10까지 개발해야 되면 1, 2 정도 나갔을 때 기백시가 바로 뒤에 붙어갖고 1번 개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소스를 만져도 서로 자기 코드 안 날리고 그다음에 자기 디자인 안 날리고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진짜 실버라이트 또는 윈도우즈 폰 7 개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까지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그 보시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웹캐스트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그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앱을 얼른 만들어서 세계에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